공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게다가 그 대상자가 이제 좀 은퇴를 하시고 좀 평안하게 좀 쉬셔야 되는 노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약간 좀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느낌일지 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단순히 기사 어떤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사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일들은 이제 매년 11월 달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왜 11월 달인지, 왜 매년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3의 보유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3의 보유세라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이 단독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해당 언론사만 나온 기사 같습니다. 2021년 4월 5일 식목일 날 새벽에 입력이 됐고 이제 10시에 수정이 된 겁니다. 오늘 아주 라이브 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반대합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대 노부부의 자녀가 이런 호소문을 올렸다. 그의 부모집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 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20% 올라서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건보료가 0원이었고 그러니까 본인 밑에 있어서 피부양자로 있었겠죠.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월 22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추정치라고 합니다. 추정치.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공시가격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추정치를 해본 거예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 즉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거 네 줄 보고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이따 한번 기사를 먼저 쭉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득 한 푼 없지만 재산과 차의 건보료를 문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7년 8억 5,600이었는데 지난해 15억 200만 원으로 3년 새 거의 2배가 올랐다. 엄청 올랐네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지금 이제 제가 광고를 없애고 보다 보니까 이쪽 굵은 글씨가 아마 헤드라인, 서머리인 것 같은데 서머리가 좀 약간 이렇게 깨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서머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자녀가 이 해당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집값 폭등은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인데 왜 소득 없는 1주택자 은퇴자가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도록 하느냐. 반대한다. 일단 이게 정부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재산세 과표 9억 원 기준에 걸려서 매년 2만 명이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 과표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왜 해당 집이 이렇게 됐는지 잠깐 제가 패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 특히 제 수강생 분들이라면은 이 재산세 과표에 대해서 아마 꿰고 계실 건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 비율은 60%거든요. 이걸 곱하면은 이 재산세의 과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인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이 72%인가요, 이번에? 72% 죄송합니다. 아니죠. 공동주택만 했을 때 공시가격이 대략 한 70% 정도 되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60%를 곱한 4억 2천이 재산세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요 재산세 과표 구하는 거, 그리고 내 집은 재산세 과표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사의 사례를 보면은 기사의 사례는 지금 얼마였어요? 공시가격이. 와, 2017년 8억 5,600이었는데 15억 200으로 3년 새 거의 2배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8억 5,600이에요.
지금 시가는 잘 모르겠고 공시가가 8억 5,600에서 15억 200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60%를 곱하면은, 자, 8억 5,600이면은 곱하기 0.6 하면은 5억 1,360만 원이었고요. 이게 이제 15억 200이 되니까 곱하기 0.6 하면은 9억. 와, 9억 딱 하고 120만 원. 아이고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재산세 과표가 9억에서 꼴랑 12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비록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재산세의 과표가 9억이 초과가 되면은 자격이 박탈이 되고요. 또 있어요. 5억에서 9억 사이인가? 제가 첫 시작은 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5억에서 9억 사이 내가 9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가 되면 또 자격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이제 이해되시죠? 소득 한 푼 없지만 재산과 차의 건보료를 물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7년 8억 5,600만 원에서 지난해 15억 200만 원으로 3년새 거의 2배가 올라서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은 거죠. 우리 아까 계산해 보니까 딱 120만 원 넘었어요. 120만 원.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피부양자로 계셨을 때 이제 건보료가 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탈락이 되고 대략 추정치 월 22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1년으로 하면은 250만 원, 300만 원 좀 안 되겠네요. 여기에 또 댓글 달지 마세요. 집값 많이 올랐는데 저거 내는 게 뭐가 그러냐. 이런 말은 이 집을 그러면은 팔고 가셔야 되나요, 이분들이?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맙시다. 예. 자, 그 자녀는 계속해서 봅니다. 자, 부모님이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한 곳에 오래 산 것이 죄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 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정부는 자유경제의 원리대로 시장이 흐르게 두지 않고 각종 규제에다가 공급을 막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켰는데 이제 80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평생 일군 집안채 차 한 대가 전부인데 중략하고 정부는 괴로워하는 국민이 진정 보이지 않느냐고 항의를 한 거죠. 자, 은퇴자 괴롭히는 건강보험료 재산과세 피부양자 탈락 대상 재산 기준입니다. 자,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등인데 이게 이제 재산세 과표 기준이에요. 더 정확하게 했을 때 9억 원이 초과되면 바로 탈락이고요. 5억 4천이었네요. 5억이 아니고 5억 4천에서 9억 원 이하라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탈락이고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 초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청와대 청원 1주택 70대 탈락의 예. 아이고, 여기 잘 계산해놨구나. 자, 2017년 재산세 과표가 5억 1,360만 원. 우리 아까 계산해 봤었죠? 이때 피부양자 자격 유지. 2018년 17.8% 올라서 6억 480만 원 유지. 2019년 24.6% 올라서 7억 5,360만 원 아직 유지. 그런데 이게 19.6%가 또 오르니까 이제 9억 120만 원 돼가지고 피부양자 자격 탈락. 계산 맞게 우리 했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문제인 거죠. 매년 두 자릿수예요. 17.8%, 24.6%, 19.6% 이게 계속해서 여기에 복리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곱하고 곱하니까 3년 사이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최소 아마 22만 원 나왔을 거다. 근데 22만 원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건보료가 붙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여기 청원 올리신 이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 이 노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19,045명이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63,896명이 재산 때문에 탈락을 했고, 특히 2018년 재산 기준 강화하면서 탈락자가 급증해 매년 2만 명 가깝게 탈락한다. 그 전까지 재산과표 기준액 9억 원 초과만 탈락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5억 4천 1만 원부터 9억 원이더라도 연소득 1,000만 원 넘으면 탈락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해 탈락자는 1번 때문에 탈락한 자
2번 때문에 탈락한 자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2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중 절반이 요것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밑에 기사 나와 있지만 안 봐도 뻔한 거죠. 2016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4에서 6% 오르다가 올해 무려 19.08% 인상이 됐다. 새 공시가를 적용하는 올 11월에는 탈락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1만 8천 명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과소 추정일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렇습니다. 1만 8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민청원의 노부부 같은 종전 탈락자는 올 공시가 폭등 탓에 11월에 이제 또 오른다는 거죠. 11월부터 재산 건보료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들은 인하 혜택도 못 받는다. 왜? 공시가 6억 훌쩍 넘었으니까. 올해 11월 신규 탈락자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한 7개월 정도 인하해주고 이제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7월달에 정산하고 하거든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재산 초과 탈락자들. 2016년 5,682명이었네요. 17년도 6,600명. 그런데 2018년이 되면서 급등을 했죠. 19,368명으로. 그리고 2019년은 좀 내려갔지만 여전히 13,000명.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9,045명. 한국과 비슷한 건보 국가의 탈락 기준을 보면은 독일, 대만, 일본이 있는데 밑에 기사에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제도를 따랐고요. 대만은 이제 좀, 대만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제가 따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대만, 일본은 세 나라 전부 재산은 안 따진대요. 피부양자 할 때. 좀 따라하려면 똑같이 좀 하지.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독일을 볼까요? 월소득 57만원, 근로소득 60만원 초과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 탈락한다. 이게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도 직업이 있는 사람은 탈락. 자, 일본도 연수입 1328만원 이상 또는 자녀보다 수입이 많을 때, 뭐 1328만원은 잘 모르겠는데 자녀보다 수입이 많을 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보다 수입이 많은데 그 밑에 있어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1328만원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공통적인 게 뭡니까? 뭔가 생계를 더 유지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피부양자스럽지 않은 사람은 탈락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세 나라 모두 재산을 안 따진다. 이 자료는 중앙일보 자료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 해당 언론사 중앙일보에서 편집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7년까지 2천만 명이 넘었지만 2018년 소득재산 요건을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보험 제도가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지역가입자보다. 그래서 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직장가입자를 좀 낮추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이 건강보험도 이게 계속해서 고갈되면 안 되거든요. 이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좀 간다는 거죠. 자, 2017년 2천만 명이 넘었던 직장가입자가 지난달 말 1861만 명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지역가입자로 빠졌겠죠. 이 중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37%로 가장 많고, 아이고야. 60대 이상이 28.8%를 차지한다. 60대 이상. 은퇴했거나 경제활동이 미약한 고령층들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1.7배에 달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의 어떤 경제활동, 사회 진출이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남성에 비해서 좀 적으니까 그쪽에 비해서 좀 더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한국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대만, 일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독일, 일본 제도를 따라했고 대만은 우리나라 걸 따라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비슷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양자를 따질 때 재산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겁니다. 독일, 대만은 아예 재산에 대해서 아예 건보를 매기지 않고 일본도 재산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좋은 거는 조부모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할 정도로 피부양자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한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는 거는 해당 재정, 보험료가 고갈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과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취지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가 낸 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이 가져간다. 국민연금을. 사실 제도 초기엔 그랬고 지금도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많이 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걸 누가 떠받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케인즈 많이들 아시죠? 케인즈 학파에서 케인즈가 제시했던 게 이제 오지 이론이라고 해서 오지 이론, 오버 제너레이션 이론. 그래가지고 이 1세대, 첫 번째 세대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지금 1세대가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조부모라고 가정을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되면은 그 밑에 있는 2세대, 3세대가 그거를 떠받쳐서 했을 때 합리적으로 어떤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오지 이론인데 갑자기 경제학 이론 나왔네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뭔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제학, 수학과 통계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오버해서 하면은 아무리 밑에 피부양자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 아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이게 이슈가 되니까 정부도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제도를 좀 개선하고 보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인정을 한다. 한국은 직장 가입자보다 피부양자가 약간 많지만 다른 나라는 훨씬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고 특히 이 피부양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가장 또 그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직장인 분들이 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점심시간 식사 마치고 잠깐 시간 돼서 감사하게도 그 소중한 시간을 제 채널을 지금 라이브를 시청해 주고 계시는 아마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고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가입자도 있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내가 직장 가입자 혹은 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으면 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고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이라 하더라도 그 외에 별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또 탈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시겠죠. 내가 그러면 이 피부양자인데 이 피부양자에서 내가 탈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 이제 계산해 보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매년 11월 달에 되면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온다고 했죠. 왜 이슈가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제 정규 수강생 분들은 다 지금 그 자료를 보고 계시고 아실 텐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2020년 12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021년 12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바로 주택임대 소득세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거 1년에 대해서 내가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건 등록을 안 했건 모두 포함입니다. 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등록을 하면 약간의 혜택이 있는 거지 나 등록 안 했으니까 나는 신고 대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면은 이제 이 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으로 들어간 정보가 그대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앞서 보셨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요건 있죠. 재산세 과표라든가 소득 같은 거. 그걸 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박탈시킬 거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은 매해 일어납니다. 매해 11월 달만 되면은 매번. 자, 그러면 내가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당연히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다른 뭐 소득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준조세고 보험료일 뿐이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주택임대소득세는 사업소득이지만 매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3의 보유세라고 한 거예요. 이 주택임대소득세 제3의 보유세가 될 거다. 그리고 매년 이거를 11월마다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해보죠. 자, 그럼 나는 등록을 했는데 얼마까지 수입 금액이 나와야 됩니까? 비용 빼기 전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왜냐하면 1,000만 원에서 50% 비용 빼면은 500만 원 나오잖아요. 60%니까 60% 비용 빼면은 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공제 400을 빼니까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등록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400만 원이죠. 왜냐하면 경비가 50%니까 200, 그리고 기본공제 200이니까 이때 빵 나오니까. 이거 좀 너무 제가 작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겠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자,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 이때 수익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다 포함입니다. 관리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등록을 했다. 등록을 했는데 이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때 여기서 경비 처리를 60% 해주거든요. 그럼 얼마 남아요? 빼주면 400만 원 남잖아요. 여기에 기본공제 400을 빼줘요. 그럼 이게 빵이에요. 근데 이 기본공제도 다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넘으면은 안 돼요. 어쨌든 나는 1,000만 원 넘었다. 그러면은 이게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이 나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업자가 있는 상태고 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자격 탈락이에요. 자, 그럼 미등록이 어떻게 되냐? 미등록은 이 기준이 4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400만 원에서 경비가 50%거든요. 글씨가 너무 날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본공제가 또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에서 200 빼니까 이때는 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좀 더 커버리면 이때 세금 나와요. 그럼 400만 원은 얼마냐? 월세로 환산하면 33.3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12개월로 나누면. 이래서 월세 33만 3천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되냐?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난번에 영상에서 했었는데, 원래는 다른 사업자,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는 미등록 같은 경우라도 이 비용을 뺀 요금액이 500만 원을 안 넘으면 괜찮아요.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통한 임대소득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주택을 통한 임대소득은 그렇게 안 보고 너 그냥 400 넘었어? 세금 조금이나 나왔어? 그러면 너 바로 탈락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빠르게 갔어요. 좀 어려웠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계산했었던 1,000만 원, 400만 원 그거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 계산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색창에다가 4대 보험 모의 계산이라고 치면 되는데, 여기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곳에 또 약간 좀 별거 아닌데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어. 막 이거 이거 누르면요 막 광고거든요. 광고 지금 광고. 여기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요 보험료 계산기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요 위에 거 누르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눌러보세요. 어떤 광고로 빠지는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홈페이지가 개편됐어요. 제가 최근에 이 화면이 아니었거든요. 좀 뭔가 딱 그냥 봤을 땐 약간 예뻐지게 바꾼 것 같은데, 제 그냥 경험상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바뀌고 디자인 좋아지는 경우에 내가 실속 있는 경우도 많이 못 봤어. 이 국민건강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좀 그냥 나는 실속 있는 걸 되게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시고 민원 여기요를 누르시고요. 나 개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요 개인 민원을 누르시고요. 개인 민원에서 보험료 조회를 누르시고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나온다.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내 건강보험료 확인,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임의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팝업이 하나 써요.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걸 위해서는 과세 표준액을 입력해. 자, 보세요. 정확한 지역보험료 계산하려면 이 재산에 대해서 과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과표 설명드렸었죠.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가격을 곱하라고.
이걸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건데, 아,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아니면 혹시 내가 임차에서 살고 있는 집에 재산세 과표 알고 계시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에는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상보험료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가면은요, 세대주 국적을 넣으셔야 되고요. 이게 또 웃긴 게, 아까 재산금액에는 과표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기사에서 봤었던 과표가 뭐 15억 얼마였잖아요. 그게 시세가 꽤 비쌀 거예요. 한 20억 넘을 거예요. 그때는 과표를 넣어서 뭐 15억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15억, 그러니까 단위가 10,000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 또 소득금액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업소득 있다, 연금소득 있다. 이거는 또 비용을 빼기 전 수익금액 개념을 또 넣어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사업소득에는 사업이자 배당 기타 소득 포함이고, 뭐 이게 좀 되게 그 좀 아주 막연하게 나왔는데,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콜센터에다가. 콜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여기 들어가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3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년에 36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넣어야 될걸요? 아, 여기 있구나. 분류과세 주택임대소득. 뭐야, 이거 또 누르니까 나오지도 않네, 이것도. 아, 정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왜 여기는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궁금한데, 지금. 이때 이제 사업소득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주택임대소득 여기는 이제 분류과세가 있고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가면 이쪽 사업소득 가야 되겠죠. 어쨌든 되게 기준도 다르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콜센터 전화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하면은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여기 소득금액 들어가고 재산금액 들어가고 여기 보면 자동차 나오잖아요. 자동차. 최초 등록일 어떻게 되고 차종 및 배기량, 제조사 구분, 국내 해외, 최초 출고가액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계산하면은 나옵니다. 뭐 해볼까요? 분류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40만 원 받았다 해볼까요? 그럼 480만 원. 그리고 과표 이거 좀 비싼 게 있고, 최초 등록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볼까요? 2017년 8월 2일. 왜 8월 2일인가요? 8회 대책. 아무 이유 없어요. 차종 배기량은 뭐 우리 상상하는 거니까 좋은 값이다. 한 2,500cc는 돼야지. 해외차 넣읍시다. 해외차. 우리의 로망 수입차 한번 해봅시다. 최초 출고가액 한 8천만 원 할까요? 계산하기. 예상 지역 보험료가 36만 원 나오네요. 36만 원이 이제 이게 매월 나가는 거죠. 매월. 아까 보니까 기사에는 22만 원 정도 나왔었죠. 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다 넣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뭔가 좀 불안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경우에는 사실 해당 집값이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공감하고 가져온 이유가 이거죠. 지금 이렇게 2017, 2018, 2019, 2020 이렇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17.8%, 24.6%, 19.6%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뭐 정부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시세를 참고해서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거는 이렇게 집값이 17.8%, 24.6%, 19.6% 올랐다고는 제 기억에 말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값 올렸을 때 통계 기준은 따로 있고 공시가격 올리는 통계는 따로 있는 거냐? 그러면 좀 불쾌하죠. 이 세금을 내고 보험료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람들 보면서 난 저렇게 비싼 집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여기 상위 1% 있잖아요. 대부분은 저 포함해서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뭐 어쩌라고, 나하고 상관없어, 알아서 해, 나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굳이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나요? 우리 지금까지 한 2, 3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했던 방식이 그대로 나머지 99%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는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기준대로 원칙대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하고 상관없는 상위 1%가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건 동일하게 나머지 99%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단적인 예로 종부세 부자세였잖아요. 부유세였잖아요. 상위 1%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만 16%인가 내요. 전국이 3.5%인가 그러고.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은 제 짧은 생각이었고, 뭐, 이제 해당 기사를 볼 때 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년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릴 거예요.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됐다. 나는 이번에 정말 월세 적금 받고 있었는데 미등록 사업자인데 왜 박탈이 됐냐. 그리고 이제 그거 소리 묻히기도 전에 곧바로 12월 달에는 또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꽤 많은 대상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그걸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 좀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좀 미리 좀 보시고 야 내가 지금 그 파도에서 이렇게 서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잠깐 가서 저 파도를 만끽하면서 서핑을 한번 할까 아니면 이건 좀 너무 크니까 좀 돌아올까 이걸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오늘 좀 약간 주제가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그 해당 내용 보시면서 우리 아까 건보료 뭐 1,000만 원, 400만 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제가 빨리 하느라고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내일 모레도 우리 명사초청 특강합니다. 내일 모레 명사초청 특강은 자본가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진진세무회계 이승현 회계사님 모시고 이게 높아진 보유세 과연 내가 보유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가지고 있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명사초청에 나와주신 분들 영상이 지금 샘플 영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5월달 예고도 간단히 드리자면은 5월달에도 벌써 두 분이 섭외가 됐습니다. 한 분은 거의 90%의 확률로 나오실 가능성이 높은데 토지 보상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이장원 세무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내일 점심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좀 바쁜 시간 좀 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또 한 분은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아주 정말 그 실력 있는 세무사님 계시다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나와셨던 최영규 세무사님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한번 5월 정도에 모셔가지고 우리 도움되는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사님들이 5월달이 굉장히 바쁜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4월 말 5월 초 정도에 좀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소위 말해서 바쁜 시즌에 들어가면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멤버십 분들은 많이 이렇게 환호, 박수 이렇게 좀 이렇게 멘트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처럼 혹시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다면은 남은 오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